세계사와 근대문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역사는 인간이나 동물들의 성장 과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오 스팽글러의 서구의 몰락도 그런 주장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A 토인비의 역사관도 비슷한 성격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독일의 K. 프라이지히 같은 학자는 역사의 유기적 발전관을 그대로 믿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는 세계사를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쇠하여 소멸되는 노년기로 해석하면서 모든 사회는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밟아왔고 또 밟을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았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국, 프랑스 같이 그 뒤를 계승하는 국가들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장년 후반기 사회도 있으며 슬라브 계통의 장년 초반기 국가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같이 아주 젊은 청년기의 나라가 있다. 미국인들이 엔조이하기를 좋아하며 정의감이 비교적 강한 것은 젊은 기질에서 온 민족성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계 역사 전체를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 사상을 배경으로 세계사 속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우리들 주변에는 방대한 영역과 유구한 전통을 지닌 몇 개의 사회들이 있었다. 그 문명 및 문화권의 대부분은 상고시대의 원시사회로부터 시작한다. 이 상고사회는 언제나 원시 종교와 신화를 그 정신적 바탕으로 살아왔다. 단편적인 과학이 있고 약간의 철학도 없는 바는 아니나 언제나 그 중심을 이룬 것은 신화를 통한 원시 종교였다. 자연승배의 다신론을 믿었으며 모든 세계 해석을 신화의 형태를 빌어 표현해 보았다. 인도 사람들의 상고시대를 우리는 베다시대라고 부른다. 상고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묶어 표현한 내용이 베다경에 실려 있다. 역시 그 속에는 다신론의 이야기들과 신화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서 종교적 관심과 표현을 제거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바가 없을 것이다. 태양과 불의 신이 그 중심으로 되어 위대한 통치, 모든 것의 생성, 소멸과 건축자로서의 신의 얘기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자 문화권의 전통을 장설한 중국의 상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원시적 생활과 사상 속에도 종교적인 요소와 신화적인 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부터 중국인들은 인도와 같이 광범위한 종교관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주와 세계의 발생 및 기원을 생각할 때는 신화적 상념을 떠날 수 없었다. 그들이 깊이 지니고 있는 하늘에 대한 숭앙과 신뢰감도 종교적인 것이었으며 제사를 드리는 정신적 바탕과 기륭을 알아내려는 전복의 사상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원시 종교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다. 세계적 문화권의 또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는 서구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주로 동방으로부터
종교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피즘 신앙이었다. 그 내용도 우주의 발생과 기원을 지급했으며 신들의 계보와 활동은 물론 영혼의 영존성 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말하자면 신화적 내용을 빌린 원시 종교가 그 핵심을 만들고 있다. 때를 비슷하게 나타난 호모의 일리어드나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의 내용에서도 같은 뜻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신화가 주제인 것은 물론 원시 종교의 내용이 그들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고시대가 지나면 역사는 고대 사회로 접어든다. 주로 기원전 시대까지를 말하게 된다. 이 시대에 이르게 되면 상고시대의 종교와 우리들의 세계 및 인간 문제를 규명해 보려는 그 사회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 탄생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유한 철학 사상이 문헌으로 남겨졌다는 일이다.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베다의 정신이 우파니샤드의 철학으로 발전된다. 우리는 주로 옥스포드 번역을 통해 읽고 있지만 그 웅대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를 지급한 우파니샤드의 철학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영구히 보존될 내용이다. 그들은 자연세계와 우주의 핵심과 실체를 물어 브라만을 찾았고 인간과 자아의 본질과 근원을 아트만으로 대신했다. 궁극에 이르러서는 이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자아의 실체인 아트만이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는가 함이 문제였다. 한자로는 버마일려의 철학으로 부르는 것이다.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세계의 본질을 묻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있어서도 그 발전과 변천 과정은 비슷했다. 원시 종교와 신화적 내용의 상고시대가 지나면서는 공자와 맹자를 중심 삼는 유학이 탄생되었고 노자와 장자를 중심 삼는 도학이 확립된다. 상고시대의 하늘이나 도의 정신을 철학적으로 재개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일찍 원대한 인간 문제와 그 철학 및 윤리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로 도학에서는 하늘의 도를 그 원리면에서 지급했고 유학자들은 그 뜻을 사회윤리면에서 개척해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저서와 사상을 직접 접하고 있을 정도이다. 비슷한 과정은 서구 사회에서도 일어났다. 호모를 비롯한 신화적인 시대가 지나면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시대가 찾아든다. 소크라테스의 직접적인 저서는 없으나 그의 학문과 방법론은 서구 철학 발전에 큰 계기를 만들었고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적 고찰 정신은 오늘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에 그치지는 않는다. 서구 철학의 위대한 고대적 건설이 여기에 발단 완성되었을 정도이다. 역시 원시종교에서 철학의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고대가 지나면 역사는 자연히 중세기로 접어든다. 중세기는 고대적 철학을 거쳐 다시 한번 문제를 종교로 발전시킨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상고시대와 같은 원시종교나 신화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세기의 종교는 세계와 인간 문제를 철학적 과정을 밟은 종교 문제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개인도 성령기가 되면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를 묻는다. 중세기가 바로 그러한 종교적 시대였던 것 같다. 인도는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종교적 문제로 받아들여 그 해결을 모색했다. 그 철학적 문제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의 종교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종교들의 근본 과제도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적 올무를 벗어나 참다운 실제로 환원하는가 함에 있었다. 우리는 그 여러 종교 중에서 불교에 가장 가까운 편이며 불교는 바로 인도의 중세기를 대표하는 종교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마치 종교를 갖지 못하고서는 중세기를 살아갈 수 없었을 정도로 중세기는 종교적 시대였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적 불안과 혼란도 그 큰 원인이 되었지만 남방을 통해 들어온 불교가 큰 세력을 갖고 중국을 휩쓸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당시의 중국은 유학을 유교로 부를 정도의 종교적인 성격으로 바꾸었으며 도학을 도교로 변질시켜 철학과 윤리를 종교적인 진리와 교리로 개선하는 일에 열중했다. 아직도 우리는 유교를 따르고 있으며 선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같은 과정은 서양에서도 일어났다. 히브리 민족의 종교였던 구약 종교가 기독교로 발전했고 그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중세기를 완전히 지배해버린다. 고대 철학이나 동방 종교로서 해결 지을 수 없었던 인간의 문제를 종교, 즉 기독교를 통해 해결짓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시 종교는 우주와 인간의 발생 및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신화였지만 중세기의 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지급한 진정한 의미의 종교였다고 보아 좋겠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중세기가 종교의 시대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이 종교의 중세기가 끝나면 역사는 다음 단계인 근대사회로 넘어선다. 그리고 이 근대사회는 바로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근대화의 문제라든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가 근대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누가 어떻게 보든지 현대는 근대의 연장이라고 보아 잘못이 없을 것 같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같은 문제와 사상을 가지고 생활해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 근대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 과제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근대 정신은 과거의 어느 시대와 같이 단순하거나 한두 가지의 정신적 기반으로 자라는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설명을 피하고 내용을 먼저 지적한다면 근대는 종교와 철학은 그대로 들여받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과제와 정신적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듯 싶다. 마치 두 선으로 맺어진 각은 처음에는 아주 좁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한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근대사회는 넓은 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상고시대에서 중세기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휴머니즘의 과제, 상고시대에서 중세기까지는 별로 뚜렷하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과학과 메커니즘의 문제, 근대에 접어들면서 눈부시게 발전한 국가와 민족들의
근대 문화의 창조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어 좋을 것 같다. 휴머니즘의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나 자연의 위력이나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인간 본연의 능력을 되찾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휴머니즘의 개발과 육성은 근대 역사 창조의 큰 뒷받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과 메커니즘의 개발과 생활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근대 사회에 가져왔는가 함은 더 물을 필요가 없다. K. 야스퍼스도 지적했듯이 근대 사회는 과학과 메커니즘이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근대 국가들과 독립된 사회들이 제각기 경쟁해가면서 창조해낸 근대 문화의 열매가 없는 곳에 근대 사회가 성숙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우리는 근대 세계는 휴머니즘과 과학정신, 근대 문화의 개발과 창조를 그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회는 이러한 네 가지 역사적 과정을 다 밟아왔는가? 또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인간은 일찍 죽지만 않으면 유년기에서부터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 일찍 죽으면 유년기에 그 생이 끝나버린다. 또 오래 살더라도 청년기 이후의 인생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크게 성공하여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보잘것없이 유년기나 소년기 비슷한 인생을 살아버리는 불행한 개인도 있다. 역사도 어느 점 그와 비슷한 과정을 밟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옛날의 페르시아와 에집트는 큰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인도, 중국, 유럽과 큰 차이가 없는 사회였다. 그러나 유년기에 죽는 어린애에게는 소년기나 청장년기가 없듯이 페르시아와 에집트 사회는 상고시대로 끝나버려 정신적으로는 죽어 단절된 사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의 철학과 사상을 창조하여 문헌으로 남겨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파니샤드, 논어, 플라톤 등을 읽고 있지만 페르시아나 에집트 사회가 남겨준 문화적 유산을 문헌을 통해 접하지는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대 사회의 자격과 생성 발전의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만일 페르시아나 에집트 사회도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는 세계적 고전을 남겨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두 사회까지도 합친 5개의 문화권을 얘기해야 좋았을 것이다. 혹은 회회교 문화권의 아라비아 사회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회회교 문화는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고시대와 고대 문화가 없었던 사회 같은 생각이 든다. 너무 늦게 중세기 때 태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인도, 중국, 서구와 같은 문화권으로는 취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먼저 이 3가지 문화권을 대표적인 것으로 취급해 좋을 것 같다.